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데 대해 유럽연합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G20 차원의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 강경파 3인도 지명해 대규모 추방을 실행할 팀은 이미 구성됐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낸 이의 신청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또 경찰은 논술시험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인물 한 명을 특정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많은 연기가 발생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로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이 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손된 차량에서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고 길바닥에서는 부상자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또다시 공습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로 전쟁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정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U 외교수장은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사용도 승인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촉구했고 프랑스는 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hould be able to use the arm we provided to them in order to not only to stop the arrow but also to be able to hit the arcus. 하지만 서방의 무기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전투기 등을 미국의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3차 대전 경고도 나왔는데 크렘린궁은 미국의 개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바이든의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무기로 공격하면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푸틴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как участника. 바이든 정부의 미사일 제한 해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2달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치를 이어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제안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G20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리우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가입을 선언하며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0,000,000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고 UN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5만 톤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라며 주요 20개국이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도국의 경제 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G20 차원의 의지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협의체인 믹타 정상회동에도 3년 연속 참석해 다자주의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요 회원국들과는 별도의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후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을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기를 오를 예정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교들을 모아놓고 핵무력 강화와 전쟁 준비에 매진하자고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향한 비판 메시지와 함께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급 대대장 등 장교들을 한데 모아놓고 연단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 대회를 연 것으로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 등 서방으로 돌렸습니다. 조선 반도의 긴장 상태를 사상 최악으로 격상시킨 미국과 괴뢰 한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광태의 위협적 성격에 대하여 까발키시고 유사시 미국과 추종국가 군대들이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한반도에 버젓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미 대선 이후 나온 김 위원장의 첫 대미 메시지입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의 비판을 통해서 전쟁 준비 완성과 핵무력 강화 노선을 강조한 것은 아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긴장을 유지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이끌겠다는. 특히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도 거론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파병 소식이 북한군과 사회에 알려지는 상황에서 군심을 다잡기 위해 10년 만에 이런 행사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주 만에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도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대남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나온 후속 조치인데 우리 군은 인내심을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달 접경지 주민의 반발 끝에 무산된 대북전단 살포가 이번에는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인데 해경은 규정 등을 따져서 출항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종이를 한가득 실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무언가를 담은 페트병이 바다로 마구 뿌려집니다. 2008년 10월 강원 고성에 있는 북한 해금강 앞바다에서 납북자 가족과 탈북민 단체가 비닐에는 대북전단과 페트병에는 쌀과 1달러 지폐를 담아보내는 현장입니다. 16년이 지난 현재 이와 비슷한 대북전단 해상 살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이 접경지 주민 반발 끝에 무산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우리 납북자 516명에 450명이 어민이에요. 어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또 두려고 제가 바다에서 보내는 거예요.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오늘 오후 속초 해경을 방문해 살포 계획을 설명한 뒤 출항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행 규정상 출항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면서도 어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관기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 측이 방문하면 출항 목적을 따져본 뒤 현행 규정과 함께 출항 가능 여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역사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일부 이용객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불길이 잡힐 때까지 1시간가량 지하철 이 동대문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안에 잿빛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용객마다 입과 코를 막고 성급히 계단 위를 올라갑니다.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역사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맥케에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불이 났고 사람들은 내려가던 사람 다시 다 역으로 올라가서 거꾸로 이제 개찰구 밖으로 다 뛰어나갔고요. 퇴근 시간이 지난 밤 9시 40분쯤 불이 나면서 다행히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았지만 이용객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에도 역 안에서 연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양방향 열차 모두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대원 2명이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남 여수시 엑스포장 앞바다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포구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119 구조대에 인계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고흥군 지죽도 남서쪽 바다에선 5톤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에 신고한 뒤 보조 선박을 타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어민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흑석동에 있는 5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내부 공사로 2층이 비어 있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른 층에 있던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2층 내부와 보관 중이던 공사 자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직원 4명이 대피했고 공장 2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함께 영장이 청구된 류광진 팀원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 역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줄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분기점 인근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혀 맨 뒤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의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해 9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김용만 전 김간의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코리그룹 한성준 대표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해 박 대표가 이사회의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의 지시로 가현문화재단에 기부금을 제공한 건 배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과천시에서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수험생 측에서는 시간 끌기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재시험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도 나와서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논술 전형 입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일부 수험생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연세대학교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신문이 오늘 오후 열리는 가운데 연세대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심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세대는 특히 이의 신청서에서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2월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 측에서는 학교가 아무 조치 없이 시간 끌기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정시로 모집 인원을 넘기는 방안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재판부에 재시험 청구 소송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본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돼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 연세대 측과 각각의 시나리오별 상황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이번 사태로 다른 대학의 수시 모집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세대 측에 재시험을 보지 않고 전체 모집 인원을 정시로 2월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함께 연세대 논술 재시험에 반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하면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재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연세대 논술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논술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지가 게시됐던 DC인사이드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4명 가운데 1명을 특정하고 문제지 사진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지가 게시됐던 DC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물을 분석해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4명 가운데 1명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3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문제지 사진을 입수한 경로와 온라인에 게시한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은 전년 대비 1.2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영역별로는 국어가 77건, 수학이 7건, 영어 91건, 사회탐구 124건, 과학탐구 31건 등이었습니다. 단일 문항으로는 국어에 언어와 매체 44번에 가장 많은 42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네, 국립공원에 조성된 탐방로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부 탐방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림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탐방로. 등산객 발길이 이어진 곳마다 나무 뿌리와 암석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한 곳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모습.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며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왔고 일부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한계령 정상에서 시작되는 탐방로도 마찬가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바닥 침식은 물론 뿌리와 암석 노출이 더 심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탐방로 측면이 깊게 파여 복원이 시급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빗물이 여기를 더 잡아서 끌고 가듯이 흘러가니까 지금은 이 토양층이 떠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 나무도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토양이 유실되면서 탐방로 돌계단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상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돌 사이의 간격이 너무 이렇게 높아가지고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뭔가 위험한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몰리는 정상부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북방계 식물의 최남단 아고산대 생태계 서식지였지만 돌무더기만 가득 황폐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탐방로를 설치한 뒤 산림복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토양이 점차 유실되고 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정상만 오르는 등산 중심의 탐방에 대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이 훼손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설악산 5색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공사가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정상부 산림 훼손은 더 우려되는 상황. 등산객이 몰리는 탐방로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세종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주방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 건물 위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소방대원이 불이 난 곳으로 급하게 이동합니다.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하고 불은 거의 다 잡은 상태였었어. 그리고 크게 막 불꽃이 막 화를 타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 속 내면서 속에서 그냥 꽉 찼던 연기가 막 나오는 거.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화재와 함께 발생한 유독가스를 마셔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출입구에는 가재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주변에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감식 결과 화재 당시 주방가스 밸브는 열려 있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에 탄 부분이 많은 주방 쪽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펑소리가 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 전열기구 등이 화재에 영향을 줬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가 차 있는 상황이라면 난방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스가 장기간 새어나오게 되면은 외부에서의 점화원이 있을 때 급격히 가스 폭발로 이루어지는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줄고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자칫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초겨울 추위를 견뎌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 있고요. 특히 체감온도가 영하 2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던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공기가 차갑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륙 곳곳에 내려져 있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추위의 기세는 여전한데요. 현재 대관령 영하 6.2도, 파주 영하 2.5도, 안동 영하 3.1도 등 오늘 아침도 곳곳에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와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지난주 워낙 포근했던 터라 체감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뒤 국민의힘이 상급심에서 이 대표가 시간을 끌지 못하게 감시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조만간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도 준비하고 있는데 야권의 위기를 지렛대로 본격 차별화 전략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 뒤 줄곧 SNS로만 메시지를 이어온 한동훈 대표. 사흘 만에 공개석상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화두는 민생이었습니다. 복지국가로 성장하려면 나라 돈을 잘 써야 한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정 운용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그 복지를 위한 도구죠.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대표 재판 리스크 반사에게만 기대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쇄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되는데 실제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민생 경제 문제를 다루는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출범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민생 관련 행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또 향후 이 대표 2심 재판에서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당 차원에서 감시기구를 출범하겠다고 공언하며 대야 공격의 고삐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거라며 민주당 장외투쟁을 겨냥해선 판사 겁박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를 계기로 여권이 그간의 수세 정국을 어느 정도 탈피한 형국이지만 일각에선 지금이 쇄신의 적기란 지적도 적잖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역설적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뒤 처음으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로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서 공개 발언을 해오던 이 대표도 검찰로 화살을 돌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을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최악의 판결, 사법정의가 죽은 날, 사법살인이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재판부 판단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본 국민은 반대로 왜 윤 대통령 부부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추락하는 국내 증시나 2기 트럼프 행정부 대응, 온라인 플랫폼 시장 등 굵직한 정책 위주의 메시지를 내던 이재명 대표도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정조준한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가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 선거판에 비서실장을 씁니까?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한테 써야 됩니다. 바로 신랑 전화해갖고 내가 윤한우 의원한테 안 된다 했으니까 당신 그래 알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창원 산당 기밀 누설 등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압박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진실에 묻혀지지 않도록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TF는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활동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일반 주식 투자자들과 무역협회장에 이어 상인연합회를 만나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이 같은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행보는 혼란스러운 당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되는데 이 대표의 민생 챙기기에도 오는 25일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뒤숭숭한 분위기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거란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걸 두고도 야당 측 집중 질의와 여당 측의 반박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한 달 넘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임 후보를 추천해야 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빈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소장 대행을 세우고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그것도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한 달 동안 신경전만 벌이던 여야는 재판관의 질타까지 받고 나서야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오는 22일까지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석 3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몇 명씩 추천할 건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며 갈등 소지를 완전히 꺼뜨리진 못했습니다. 양당 간에 어떤 숫자로 추천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계속 얘기를 더 나눠야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줄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3명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하자는 입장인데 결국 자기 정파와 성향이 맞는 재판관을 1명이라도 더 임명하려는 수싸움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같은 쟁점 현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도 그리고 국정감사도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는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2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기후위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윤리특위도 그 안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미션단이 오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IMF는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국책연구기관, 민간 기업 등을 찾아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있는데 내일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합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 집계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상황을 내놓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율이 얼마나 높아졌을지 궁금합니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전 미움 미술관장 등 삼성가를 비롯해 신세계, CJ 등 범삼성 계열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에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 계열사 주식도 급등했습니다. 유환용 기자입니다. 13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장 초반 7.5%까지도 폭등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5.98% 오른 56,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1년간 1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3개월 안에 3조 원어치를 소각하겠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이 11.48%, 삼성화재가 10.48% 폭등하는 등 계열사 주식도 함께 올랐습니다. 시장에선 자사주 3조 원어치의 소각으로 시가총액의 약 1%가 줄어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남은 자사주 7조 원어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이 5만 원 선에서 주가를 방어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기술 경쟁력 회복을 통한 실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위가 크게 올리려면 결국 삼성전자 스스로의 그 경쟁력,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뭐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거나, 또 하나에 더 삼성전자 실적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삼성전자가 급등하자 미국 대선의 트럼프 쇼크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16% 오른 2469.07로 마감하며 25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 상승으로 반전하며 0.6% 오른 689.5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모처럼 우리 증시의 활기가 되살아났지만 금융당국은 미국 대선 후 우리 증시의 급락세와 관련해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증시 부양을 위해 이번 주부터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 집행을 시작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기관 투자자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연동된 달러 인덱스 약세에 보조를 맞춘 듯 1,39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 종가 1,398.8원 대비 5.3원 하락한 1,393.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주요 저항선인 4.5%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 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대부분 하락 전환하면서 달러에 대해서도 고점 매도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던 인선 작업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인데요. 재무장관 인선을 둘러싼 막후 경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보수 법률단체 사법워치의 지도자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고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18일 새벽 이 게시물에 사실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대선 기간 취임 첫날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군 동원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They're coming from 181 countries as of yesterday. Right, and we're a dumping ground. We're like a garbage can for the world. That's what's happened. 이민 정책을 총괄할 국경차르의 톰 호먼,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의 스티븐 밀러 등 이민 강경파 3인을 지명해 대규모 추방을 실시할 팀도 이미 꾸렸습니다. 대선 직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이민과 국경, 외교안보 핵심 요직 인선과 반대로 재무장관 인선은 답보 상태입니다.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투자은행 켄터 피츠제럴드 하워드 러트닉 최고 경영자가 유력한 후보로 예상됐지만 주말을 거치며 트럼프 당선인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양측이 비방전을 벌인 데다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 러트릭을 공개 지지하는 등 내분으로 번지자 후보군을 넓혀 제3의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러트닉이 머스크의 지지 이후 후보군에서 멀어졌고 스콧 베센트와 케빈 허시 전 연준 의원,
마크 로원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자 등이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You know, I am convinced that President Trump is ahead in the polls now. He is going to stay ahead in the polls, and that he may beat Kamala Harris by more than he would have beaten President Biden.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주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에 후보들을 불러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인상 의지를 재무장관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대로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미 전략 포럼에서 최근 한국과 매우 너그럽고 넉넉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타결했고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군 배치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방위비 합의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의 준법 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71%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판결 전까지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이의 신청을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CJ 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사측과 오늘 제5차 교섭에 나선 뒤 교섭이 불발되면 오는 24일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의 점화와 김창열의 물방울 그림 등이 미술품 경매사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서울옥션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김환기의 청록색 점화 등 83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경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TN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랄한 불법 추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들 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 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취재 결과 불법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연이율 수천 %의 이자를 요구하며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불법 추심을 척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사흘 뒤 실제 불법 대출 실태가 어떤지 YTN 취재진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명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 중인 대부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제휴업체가 한 160개 정도 있어요. 네네. 그쪽에서 좀 제합리적으로.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부분 일주일에 100% 이자를 받는다고 소개합니다. 1년으로 치면 5,200%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 선심을 쓰듯 조율을 잘해주는 업체를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50에 100이래요. 주거리 같은 게 이자가 좀 세잖아요. 이자 조율도 해주시고 기간 조율도 해주시니까 그 부분한테 일단 제 우선으로 연결드릴게요. 그리고 3분도 안 돼 연락이 옵니다.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와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불법 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그대로입니다. 네, 먼저 연락은 절대 안 가고요. 그냥 혹시나 이제 너무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바닥만 두고 뭐 절대 뭐 다른 쪽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업체도 열흘에 40% 이자를 요구했는데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100을 빌리신다면 평균적으로는 100에 140이요. 이자가 40% 정도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던 업체는 금융권이랑 좀 달라가지고 그 금융권 이자로는 받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들은 마치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라고 하고요. 예. 이 금융협회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정식 업체고. 아, 그 혹시 등록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름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금융협회. 이런 불법 사금융업체들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21년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채권 추심 등 피해 사례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웃듯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네, 아직 답신이 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첫 한글 편지를 우주로 쏘아보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1974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최초의 편지, 아레시보 메시지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와 사람 모습, 태양계를 1679개의 이진법 숫자로 만들어 당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25,000광년 밖 행성이 빼곡히 모여있는 메시아 13으로 쏘아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메시지를 전송한 아레시보 천문대는 붕괴했지만 외계에서의 답장은 아직입니다. The Arecibo message still has a long way to go, traveling through vast space, although it will take another 25,000 years for a possible response. The Arecibo message remains a symbol of our will to connect and explore beyond the known. 아레시보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 예술가와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외계인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 별, 사랑, 외로움 같은 단어부터 우주에서 혼자인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은 문장까지 담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죠. 50년 전에는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영상 메시지를 레이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원혜표 작가님이 만들어준 영상을 무손실로 그냥 실시간으로 빠르게 우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존재도 몰랐던 바위와 물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외계 행성과 한국인이 찾아내고 한글 이름이 붙은 황성 백두와 외계 행성 한라가 포함됐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자치단체 사이에도 수십 년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와 일본에서 가장 작은 도토리현의 이야기입니다. 200년 전 시작된 인연이 자매결연으로 이어지며 하늘길에 이어 뱃길이 열렸고 또 문화와 관광, 주민 간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마술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마술사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에 객석에서 환호가 이어지고 도토리현 히라이 신지 지사도 전통춤으로 화답합니다. 이어진 우리 무용단의 전통 공연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강원도와 일본 도토리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 양 지사는 짬을 내 공부한 서로의 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도토리현 크레아시에서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3つの道があります。空の道、海の道、一番重要な道は心の道。 인연의 시작은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어민 12명이 표류하다 일본 도토리현에 닿아 목숨을 구했고 극진한 대접을 받아 감사 편지를 남기고 돌아가며 시작된 인연이 자매결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치단체 교류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과 주민 간 교류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뱃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도토리현 사카이 미나토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가 항해를 시작하며 관광객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도토리 해안사구. 수십만 년에 걸쳐 탄생한 드넓은 모래사막입니다.
도토리현은 이 강원 지역 못지않게 빼어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본 최대의 해안 사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비경을 선사합니다. 장막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 너머에는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걸작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또 한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물류 또 관광 앞으로 나아가서 경제 교류도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강원 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토리현의 144개 관광협의회가 적극적인 강원도 방문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변치 않은 우정을 확인한 강원도와 도토리현. 이제 대학생과 주민, 문화와 관광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토리현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에서 남녀 모두 블로킹에서 값진 기록이 나왔습니다. 신영석과 이다현이 주인공인데요. 올 시즌 더 대단한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주말 겨울 코트에선 블로킹에서 의미 있는 기록 2개가 나왔습니다. 일요일 한국전력의 신영석은 블로킹 3개를 추가해 통산 1250개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1호, 2년 전 은퇴한 이선규의 기록을 넘어선 다음 공격을 한 번 막아낼 때마다 V리그의 역사는 새로 써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트 야마토와의 속공 호흡도 척척 들어맞고 있어 신영석은 다른 해와 달리 시즌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제가 좀 슬로우 스타터라 좀 주위에서 많이 좀 걱정을 해줬는데 이렇게 초반에 좀 잘 풀려서 이번 시즌만큼은 좀 슬로우 스타터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거고. 현대건설 이다현이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잇따라 상대 공격을 차단합니다. 부키리치 완벽한 후위 공격까지 단독으로 막아내며 한 세트에만 블로킹 7개, 한 세트 최다 블로킹 기록을 2개나 뛰어넘었습니다. 초반이긴 하지만 세트당 1.03개로 블로킹 1위. 속공도 팀 선배 양효진에 이어 2위로 네트 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터를 읽자라는 생각을 이번 시즌 들어와서 좀 바꿨었는데 그렇게 머리에 뭔가 내 개념을 정립을 하고 하니까 조금 더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공격 득점을 하면 1점이지만 그걸 막아내면 사실상 효과는 2점. 끌려가던 흐름을 단번에 바꾸고 앞서가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블로킹에서 시즌 초반부터 고수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